저는 네덜란드 데프트란 도시에 이렇게 생긴 건축 건조 환경 학부에서 연구하고 있고요. 연구원이라 불러주셨지만 사실 박사과정생으로서 연구를 하고 있고 토지정책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수요가 있는 곳의 네덜란드 사례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서 이렇게 제공하는 일을 해왔고요. 그와 별개로 저의 학위 연구도 네덜란드 지방정부의 공영 토지 개발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술지에 발표를 해왔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생각나실 때마다 채팅창에 이 발표의 흐름과 관계가 없이 남겨주시면 제가 마무리할 때 한꺼번에 읽으면서 또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제 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원래 이게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인데요. 먼저 네덜란드 공간계획 체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가운데 지방정부 역할과 개발 방식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공영토지개발 체계 변천사, 재정조달 체계, 그리고 그게 지방정치와 지방정부의 조직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곳도 주택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주택 가격이 40년 만에 최고치로 전년도 대비 상승했어요. 지난말에. 네, 그런 주거 문제와 관련돼서 과연 공용 토지 개발이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좀 행정적인 고민들, 일반 대중의 고민, 행정가들의 고민에 대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과 토론을 할 거고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이 순서대로, 이 흐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고,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전에 접수된 질문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는 게 시간 관계상 좋을 것 같고, 또 핵심부터, 궁금한 점부터 먼저 짚어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준비한 내용에는 좀 숫자나 사실, 그러니까 팩트가 많고요. 이 사전 질문 답변에는 저의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사업 구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공공이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완전한 이익 환수가 가능한가요? 개발 이익을 공동체에 기속하는 좋은 방안은 무엇일까요? 공공 택지를 민간에 판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 사실 공공이냐 민간이냐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소유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수익권, 처분권, 사용권. 크게는요. 그러니까는 그 토지 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 다음에 처분권은 토지 이용에 대해서 누가 결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사용자나 주인에 대한 거래 또는 담보권 설정. 이런 그 권리 행사에 대한 처분을 누가 결정할 것이냐, 그 요소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수익권, 처분권 말씀드렸고요. 네, 사용권,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처분권이라고 하면 이제 언제 팔고 토지 그 이용 주체나 소유 주체를 바꿀지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뜻하죠. 사용권은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요. 사용은 내가 하지만 거기에 발생하는 수익은 다른 누군가가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해하실 때는 하나의 그 묶음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연필을 12개가 있으면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한 묶음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의 각각의 요소들을 마치 생선살에 뼈를 발라서 살만 쏙 빼먹듯이 공공에게 좋은, 대중에게 좋은. 근데 그러면서도 개인의 어떤 사업 욕구나 근로 욕구, 성취 욕구, 개발, 개인의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 것인가. 그 조합을 생선살에 뼈를 바르듯이 또는 레고 조합을 하듯이 설계하고 조합하는 게 공공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일단 이렇게 사고체계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이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완전한 이익 환수가 가능하게 만드는 법제가 있고 법안이 있고 그 법안에
관련된 행위자들이 충분히 따를 의지가 있다면 가능은 하겠죠. 예,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세금의 수단이 있고요. 텍스라고 하고 아니면 임팩트, 뭐 환경 그 개발 역량에 대한 그 부담금을 과징하는 부담금의 형태도 있고요. 사용료의 형태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는 환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개발 이익을 공동체에 기속하는 좋은 방안은 단 하나의 딱 맞아떨어지는 방법이라는 없다는 게 실제로 맞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가정마다 가사를 분담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 다르고 그럼 남편과 아내 간에 의논을 해서 어떤 방식을 정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개발 이익을 공동체에 기속하는 좋은 방안도 딱 한 가지의 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익이라는 것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익은 개발 전부터 개발 과정, 그리고 개발이 완료된 후, 그리고 개발 완료 후에 그 부동산이나 도시 공간을 사용하는 기간, 전체 흐름에 거쳐서 계속 꾸준히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개발 시점에 맞춰서 어떤 기여금을 내면, 개발 기여금 있죠. 개발 기여금을 내면, 인허가권을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권을 승인해 주고 인허가를 해준다. 했을 때는 일시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죠. 근데 개발 이후에도 사실은 많은 이익이 훨씬 더 발생을 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처음에 공영 토지 개발을 해서 그 부담 가능한 서민주택, 우리가 살만한 싼 가격의 주택, 반값 아파트를 공급을 해도 거래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이나 주거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 이후에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 그러니까 보유하는 데에 부담을 매기는 세금을 통해서 환수를 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계마다, 시기마다 일시적으로 거두는 여러 종류, 그리고 꾸준히 거두는 세금 항목,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익을 다 공공이 가져가 버리면은 어떡하나요? 사실 공공이 가져가냐, 민간이 가져가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좀 추상적인 말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냐입니다. 그리고 공동의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익을 어, 공동의 이익을 제공하는 재화, 지하철 노선, 뭐 작게는 놀이터, 공공 어린이집 이런 부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뭐 장애인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것들이 이제 다 공공의 이익이잖아요. 공공선에 기여하는 공동의 뭔가가 있습니다. 커먼즈라고 하는 공동의 것. 그것을 공급하는데 이익을 쓰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서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이냐, 그 연결고리를 잘 찾아가는 과정이 정책에 대한 토론의 주요 요점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조금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 택지를 민간에 판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공공 택지를 왜 민간에 판매했느냐? 민간이 판매한다는 거는 그 택지를 사줄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택지에 대한 값을 일시에 지불하기 때문에 일단 땅을 팔고 나면은 그 택지를 조성하는 데는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상하수도관도 깔아야 되고 인터넷 관 케이블도 설치해야 되고 전기 배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땅 속에 그 주거 활동 또는 산업 활동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설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택지 조성비라고 하는데 그 택지 조성비를 한 번에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10원을 들여서 연필을 만들었는데 그 연필을 20원에 팔면은 10원이 남고 그 다른 또 10원이란 비용도 다 이제 제하고 남는 거죠. 그러면 판매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하느냐.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자산 보증 담보 대출 증권, 그러니까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계측을 해서 그거를 담보로 해서 이제 증권을 발행하여서 개발 자금을 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스웨덴의 지방정부, 스톡홀름시 또는 뉴욕의 배터리파크 개발공사 같은 금융이 발달하고 국가 신용도, 정부 신용도가 높아서 저리에 공공채권이나 공공자금을 도달할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제 G7에 초청되기 전에 8, 90년대 그리고 IMF도 거쳤고 국가 신용도가 낮을 때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도 사실 한국의 담보대출 금리는 네덜란드보다 2, 3% 높습니다. 네덜란드는 요새 0.9%대 담보대출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어떤 불편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으로서 저리에 도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금리 부담을 생각했을 때 빨리 공공이 개발한 택지를 팔아서 비용을 해소하고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급선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가 신용도도 올라가고 좀 더 장기 채권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열리고 스웨덴의 지방정부처럼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금융기법을 발전을 시킨다면은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로 끌어와서 비용도 조달하고 한 번에 택지는 팔아버리지 않고 택지를 임대해서 내는 수익을 꾸준히 거둘 수 있으면서도 개발 사업에 과거에 들었던 비용 부담을 제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이고 지방행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는 아닌데요. 여기서 지금 금융계 일하고 계시거나 금융계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네, 나라의 인재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를 민간에 판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 일단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암스테르담 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스테르담 시는 1896년도에 시 공공 토지 임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토지를 시가 매입을 했어요. 농지, 시가지, 주변부의 땅을. 그리고 그거를 택지로 조성해서 기반시설을 다 깔아서 건축 필지로 나눠서 민간 건축업자에게 판매를 할 때 한 번에 다 판매하지 않고 시가 절대적인 소유권은 계속 갖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 공공임대제가 암스테르담에는 100여 년이 넘어가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1896년이면 우리나라는 이제 을사조약을 앞두고 나라의 운명을 고민하던 때인데 네덜란드 지방정부는 이제 주식회사가 제일 처음 발명된 곳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죠. 네. 그러니까 금융기법이 발달을 해서 그때 이미 정부 채권을 발행을 해서 채권 이자보다 토지 임대료율이 높았어요. 살짝만 높아도 이게 믿지는 장사는 아니고 일단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채권은 또 국제시장에서 계속 갈아타면서 꼭 원금을 갚지 않아도 이자만 내는 방식으로 계속 연장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암스테르담 시는 토지 매입비와 그리고 매입한 비용을 한 번에 팔아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업 비용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췄습니다. 질문이 많이 생기시면은 또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대중이라고 생각해서 좀 너무 천천히 이미 아시는 내용도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그때그때 채팅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남은 시간 동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익이요. 민간의 개발이익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한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사업 참여 요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들이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이 적정선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까요? 여러 주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고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관련된 해외 사례 물어보셨습니다. 일단은 민간의 개발이익이라 할 때 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영속할 수 있는 수준의 이익이라면은 일단 일을 계속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식재료비, 식당 임대료, 임직원 월급 줄 수 있을 만큼의 판매가 되면 식당은 계속 문 닫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박을 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문 닫지 않고 버틸 수가 있죠. 그것처럼 네덜란드의 개발 회사들은 사실 시공 마진이라고 해서요.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공 마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건축 재료를 쓰고 그 다음에 건축 인부들을 고용하고 또 도시 설계, 건축 설계안에 대한 설계비를 지급하고 그런 거를 다 포함한 비용을 해소할 정도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마진율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정도면은 기꺼이 집을 짓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건설사가 대기업 재벌 체제의 어떤 부산물이자 또한 핵심이기도 했잖아요. 때로는 지주회사로서 기능하면서 거기서 벌어들인 막대한 개발 이익이 전환사채처럼 돼서 다른 계열사들을 지원하는 돈줄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재벌 체제는 네덜란드가 아니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건설 부동산 개발 업계가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전문성, 즉 도시 설계에 대한 안목을 갖고 훌륭한 도시 공간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잘 계약 관계상 연결을 시켜서 소비자에게 또한 사업 또는 사업 법인에게 판매하는 것.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전문성, 시행사로서의 전문성, 그 다음에 시공하는 또 건설 회사가 있죠. 시공에 대한 전문성. 이렇게 분업이 돼서 각각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내가 일을 지속할 만하다고 하면은 가능한 그런 이익을 추구하면서 민간 섹터들이 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모델은 사실 재벌 체제 그리고 급격한 개발 그 흐름 가운데서 돈을 왕창 버는 유인이 커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또 다른 아파트를 짓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 건설 산업 자체가 나라 경제 발전에 전반적으로 연계된 연결고리가 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민간의 개발 이익이 그 업을 전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면 가능하였다. 그 마진율이 어느 정도의 마진율일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도 한 5%에서 10%?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표지에 보면 메일 주소를 적어놨는데요. 한번 메일을 주실까요? 왜냐면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2012년도에 주택보증공사 관련돼서 국토연 내부 참고 그 사례 연구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어떤 마진 구조가 있는지에 대한 네덜란드 사례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도표가 존재하니까 제가 아쉽게도 오늘 그 도표를 이 슬라이드에는 실지를 못해서 따로 메일을 주시면은 더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덜란드 건설 산업 구조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는 제가 영국이나 이제 스웨덴 이렇게 관련 대학원 연구소 가서 이제 인터뷰하거나 또 다른 문헌들을 읽어보면 영국이나 스웨덴의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 건설 마진, 부동산 개발업의 마진보다는 좀 네덜란드가 확실히 좀 겸손하다고 해야 되나요? 영어로 험불하다고 표현하는데 작다는, 그 마진폭이 좀 적다는 건 확실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외 사례인데요. 이제 그거는 부동산 PF에 대한 내부 사례 원고에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2021년 8월에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월간 국토라는 그 간행물에 제 사례 원고가 실려 있어요. 암스테르담시의 사회적 부동산 형성을 위한 시민운동과 국공유지 지원 사례. 거기에 보면 또 언급이 있습니다. 네, 시공 마진을 어느 정도 허락할 정도.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그 남양주에 위스테이 별내라고 하는 협동조합 아파트 개발 모델이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개발 마진을 많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분양가, 그러니까 소유는 아니고 전세 보증금이긴 한데 전세 보증금 수준을 시세에 비해서 많이 낮출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택지 값을 할인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 시행에서 오는 마진을 많이 내려놓았고, 그리고 시공사가 계룡건설인가 입찰을 했는데 그 경우에도 좀 입감을 찾던 때라 협상을 통해서 많이 낮췄는데도 사업이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의 의지만 있다면 과도한 이익이 아니라도 일은 돌아가긴 합니다. 네. 그리고 3번 지역 소멸.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택지 개발 방법론을 구상하신 것들이 있는지, 뭐 제가 구상했다고 하기는 못하고요. 사실 이 주제를 이 슬라이드에 주요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도 지방 균형 발전 그리고 분권 발전의 모델이었지만 지금 현재 추세는 암스테르담 권역이라고 하는 수도권을 더 키워가는 추세입니다. 물론 한국의 경기, 서울 수도권 집중에 비하면 훨씬 덜한 정도죠. 암스테르담 수도 인구가 70만 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지만 당연히 지역 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독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브라반트 지역, 네덜란드 주로 동북쪽, 그리고 림부르크 지역, 마스트리트 도시가 있는 곳이 지역 소멸 의제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보조금이 투입이 됩니다. 어제 임재만 교수님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은 택지 개발 사업이 항상 교차 보조라고 하는 요소만으로 사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역 소멸 사례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역 소멸 같은 경우에는 그 림부르크 브라반트 권역 내에서 집중화된 개발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농촌은 농촌대로 세태에 가서 멸실, 철거해야 되는 농촌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농촌 경관 보존을 위해서 철거하는 비용, 그리고 경관을 다시 작업하여서 뭐 레크레이션, 휴양지 주택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아예 공원화시킨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자연 경관으로 돌려놓는 일도 분명히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 국립공원 공단, 그러니까 국립공원 그 관리공단과 같은 조직이 네덜란드에도 존재를 해요. 그러면 그 내부에 수익 모델이 있어서 별장이나 펜션이나 휴양지 같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이익으로 경관을 정리하는 작업 사업에 다시 투입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엮어서 위트렉트 지역 같은 경우에 주택을 어느 곳에서 개발을 했으면 역세권, 그러니까 기차역을 따라서 그러면 그 나머지 농촌 경관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 소멸, 그쪽에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주택을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경관 정리 사업에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집중화된 개발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브라반트나 림부르크나 쇠퇴하는 지역이더라도 거기에 항상 거점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공명으로 운영이 되는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한국과는 다른 맥락이지만 유럽연합이 여기는 이제 하나의 시장 통합을 추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된 농촌 지역이지만 독일 국경과 가깝고 벨기에 국경과 가까우면 그쪽에 국제 교류를 통하여서 젊은 사람들이 좀 창업을 해보고 창의성을 실현해보고 집값도 싸고 임대료도 싸니까는 뭔가 스타트업을 해보고 이런 브레인 포트 이런 창의 공간으로 조성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캠퍼스를 막 육성을 하죠. 그러면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면은 이제 사업 모델로서 어느 정도
들여야 되는 비용, 경관 정리 사업, 철거 등등 지역 소멸에 맞추어서 기반시설의 스케일, 기반시설의 규모를 재조정하는 비용으로 연결해서 씁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안이 분명할 경우에 중앙정부의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정부 행정 공모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30분이 가버렸는데요. 혹시 제 속도가 너무 느린가요? 네. 채팅창에 피드백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질문 답변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20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네덜란드 토지 이용 현황. 네. 네덜란드 또 한국의 네. 한 5분의 2 정도 되고요. 인구는 한국의 3분의 1. 근데 1인당 GDP는 훨씬 높고요. 2만 불 정도 높아요.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4위. 정부 부패에 대한 인식은 8위. 한국보다 약 24단계가 높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토지 소유 현황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보통 토지 공개형이면 공산주의냐? 아니죠. 일단은 자유시장 경제에도 토지는 부준성, 보정성, 네, 공급의 비탄력성, 네, 그 화요일에 강의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공적인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에서도 토지는 공개형으로 취급하는 것이 시장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 토지 임대제도 도입한 주체가 사회당, 공산당, 인공당이 아니라 당시 의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민주당 계열이었어요. 자유민주당. 아무튼 네덜란드 토지는 26.5%가 국공유지고 73.5%가 개인 및 법인 소유인데 한국이랑 좀 비교를 해보니까는 국공유지 비율이 한 10% 정도 낮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계산해 보니까 좀 비슷했어요. 왜냐면 73.5%에 속하는 개인 및 법인 소유 중에 이제 조직화된 민간 토지 소유자 협회 같은 그런 이익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이익단체에 소속된 토지주들이 한 전체 그 면적의 6%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신탁처럼 경관을 보존하거나 농촌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농림부, 정부 부처와 의논하면서 정부 계획에 항상 협조할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걸 합치니까 한국이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할 점은 26.5% 국공유지 중에 지방정부가 소유한 비율이 11%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네덜란드는 토지개발 주체가 지방정부예요. 한국은 LH라고 해서 이제 중앙부처 하에 그 공기업으로서 존재하는 기관이 전국에 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기관이 일률적으로 이제 집을 짓는데요. 지방정부랑 협의를 하기도 하고 또 경기주택공사 등등 도별로 또한 시별로 공사가 또 있어서 집을 짓는 게 있긴 하지만 네덜란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개발 주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주체의 활동 영역과 범위 자체가 지방정부의 지방자치, 지방 정치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참 기초로서 중요한데 우리가 택지 개발만 생각을 하지만 택지 개발을 왜 공공이 하나? 그러니까 공공이 처음부터 땅을 사서 집까지 지어서 다 팔면은 공공개발인가? 근데 또 공공개발과 공영개발의 차이는 뭔가? 그러니까 사실 공공이 운영에 개입을 많이 해서 공익적인 마인드로 공공이 운영한다 하면 공영개발이란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저는 공공개발보다는 공영개발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근데 그 개발이 전체적인 공간계획 전략에 연동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간계획, 공간 전략이란 뭐냐? 한국에서는 요새 이제 훨씬 더 실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토 기반 전략을 통해서 교육이나 교통이나 경제 발전이나 주택과 같은 부분별 정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정책 목표에 함의가 공간적인 함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경제 발전을 시키려면 공간적으로 어떻게 써야 된다. 교통이 원활해지려면 공간이 필요하다. 각 부분의 정책의 공간적인 측면, 공간적인 함의를 통합하여서 조율하는 활동을 공간계획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 상태가 있고 도달 과정이 있고 그 수단이 있는데요. 그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게 특지 개발이라는 점을 기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했으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공간계획 원칙으로 그 전통이 있어요. 이제 이건 2010년도에 나온 논문이라 꽤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 네덜란드의 공간계획 추세를 보면서 이제 거시적으로 시대를 보면서 아 이런 거는 네덜란드 계획의 특징으로 볼만하다 하고 뽑은 원칙들입니다. 첫째는 집중된 도시화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균형 발전 플러스 분권 발전인데요. 그 주요 도시들을 전국에 흩어놨어요. 그래서 그 도시들의 핵마다 그 도심의 경제 활동, 그 주거 활동이 압축되어서 모여 있고요. 그 외에 곳의 자연 경관은 보호를 해서 난개발을 최대한 지양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공간적 정확성, 도시 활동 간의 기능이 지리적으로 논리적인 연결성을 갖추어야 된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다양성. 그러니까는 각 도시가 똑같아 보이면은 재미가 없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소속감이 없다. 각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 해도 아무리 작은 도시라고 해도 예를 들어 데프트가 헤이그랑 다르고 헤이그가 암스테르담이랑 다른데 각 공간의 도시의 장소성을 부각시키고 차별화하고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네덜란드는 사실 건축 설계, 도시 설계에 대한 그 심리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번째 공간적 위계라고 해서요. 도시 기능 유지와 경제 활동 간의 효율적 연결인데요. 위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통업이다. 그러면 대형마트는 대형마트, 소형 소매점, 가구점도 대형 가구점, 소형 가구점 입지할 수 있는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배후 수요지를 계산을 해서 인구 몇 명당 여기는 이 큰 기능이 들어와서 모여 있고 전통 도심에는 소매점들만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기능 간의 그 입지 선정에 대한 위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간적 정의라고 해서 생활 편의시설 및 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보편성을 보장하는 건데요. 정조환경 질, 대기, 그러니까 공기의 질, 녹지가 고루 퍼져 있는 것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드리고 싶었던 거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한국에 이제 부동산 보유세, 토지 보유세, 뭐 국토 보유세, 국토 이익 배당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잖아요. 근데 토지 보유세를 만약에 미국에서 걷는다. 미국이 카운티가 걷거든요. 스테이트 주 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얻은 세수는 그 카운티, 그 지방정부 내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잘 돌아가는 곳은 세수를 많이 거두니까 그걸 가지고 교육, 그 학군을 지원하는 그 비용으로 쓰거나 뭐 다른 기반 시설 같은 거를 조달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 간의 그 빈부격차도 함께 커집니다.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중앙에서 다 걷어서 지방 정부의 교육 예산, 뭐 체육 예산 이런 식으로 비특정, 비목적 교부금, 그러니까 특별 교부금이 아닌 일반 교부금으로 많이 나눠져요. 그러면 이제 지방정부가 재량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학교나 장애인 시설이나 체육 시설을 넣으려고 하면은 그 부분별 보조금 예산을 그 공간 확보하는 예산으로 또 끌어와서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방정부 간에 부동산 그 개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지리적 이점에 따른 공간적 품질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준화하는 그런 기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지 보유세를 거둔다 하더라도 미국도 거두고 네덜란드도 거두지만 세금을 거두지만 그거를 쓰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네덜란드도 부동산 세금은 한국처럼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국가가 걷는 건 아니고 지방정부의 그 재량권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교부금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세수에서 많이 내려오는 것이라서 토지 보유세랑 꼭 연결된 건 아닌데요.
근데 지방정부 세제에 대한 세법 전문가, 그다음에 세무학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이 OECD 보고서나 세계은행, 월드뱅크 보고서를 통해서 항상 권유하는 바는 네덜란드 지방정부도 앞으로는 토지 보유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지 보유세를 더 적극적인 지방정부 세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항상 권고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그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계획의 층위를 보면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이 있고 도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시적 계획과 법정 계획의 차별입니다. 지시적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방향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이지만 좀 더 구속력이 적고요. 그렇지만 공공기관, 공공정부 기관은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행정재판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그런 어,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자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구속력은 일반 민간인이나 민간 법인이 아닌 공공 주체에게만 적용된다. 이게 지시적 계획이고요. 법정 계획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인데요. 한국으로 치면 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건축 계획인 거죠. 그 계획도 구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토지 이용 계획을 세워서 기본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그런 세밀한 건축 계획을 모두 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지방정부의 이해관계가 그 권역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을 다 하게 했더니 와 택지로 돈을 벌어야겠다, 개발로 돈을 벌어야겠다 하고 지방정부가 너도 나도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권역별로 어떻게 조율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개입하는 그 행정 단위가 도정부입니다. 도정부가 제가 부가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직역을 해서 임포징 플랜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는 그러니까는 뭘 이제 강제하는 거고 도입하는 거고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의 토지 이용 계획 위에다가 덮어 씌울 수 있는 그런 부분 계획을 또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정 계획들은 다 구속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민간 개발업자나 토지 소유주, 그리고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다 따라야 하는 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택지 개발 사업은 이 법정계획 체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정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 복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택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팔아요. 그러니까 택지 분양이라고 하죠. 이 택지를 사서 민간 그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짓고 뭐 빌딩을 짓고 오피스를 짓고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지으려고 할 때 그 법정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을 해줘야지만 그 계획이 합법적인 계획이 되고 합법적인 건축 허가권을 발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기로 택지 개발 특권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민간업자들이랑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다 쥐고 있죠. 그러니까 택지를 팔면은 그 민간 개발 건설업자는 그 시공 마진 그리고 시행 마진을 얻을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얻는 것인데 그게 당근이고요. 채찍이라고 하면 시가 원하는 공익적인 가치관들을 개발안에 반영을 해야지만 계획안 변경이 통과가 되고 시의회에서 그다음에 그게 건축 허가권 발급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그 2021년 8월에 나온 월간 국토 암스테르담 시 사례를 봐주시고요. 그래서 그 공공이 시 정부가 원하는 공공 가치관 반영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예술가들을 위한 창의 공간이 꼭 존재를 해야 된다 해서 뭐 50헥타르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평이 나오는 건물 개발안이면은 그곳에 어떤 층의 일부는 꼭 그런 창의 공간으로 따로 떼어서 할당을 해야지 이 토지 이용 계획안 변경과 건축 허가권을 해주겠다 하고 시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 아주 유명한 도시 설계 회사들이 있습니다. OMA나 뭐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회사들이 많죠. 그런 곳에서 이제 경쟁 도시 설계안을 낼 때 그런 지침들을 다 반영을 해서 내게 됩니다. 그거를 충족시켰을 때 공공에서 분양하는 공급하는 택지도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네. 이 정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국토 계획.
이 지향하는 바는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네덜란드도 주택량이 커서 100만 채 새집 공급을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세 번째 기후 변화에 그 건조 공간, 도시 공간에 여러 가지 설비들을 적응하고 맞추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자원순환 경제를 촉진하고 다섯 번째 순환농업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국가적인 목표나 비전이 특지 개발 사업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커서가 네, 잘 안 보이네요. 오른쪽에 지도가 잘 안, 좀 글자가 적으시겠지만 보시면은 이제 이게 중앙 정부에서 주택 그 200만 채 새집 공급을 목표로 보조금을 나눠주는 대표적인 사업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남쪽을 보면 이제 국경에 접한 지역, 이제 이곳이 인구 쇠퇴 지역인데요. 이런 곳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주거단지 개발도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뭐 브레인피트, 지역 거점 대학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과 함께 연동돼서 이루어집니다. 또 지방정부의 역할, 사실 앞에서 많이 말씀드려서 이건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는 그냥 제가 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방정부가 불어로는 이제 꼬뮴이라고 하죠. 커먼스에서 나온 건데 네덜란드도 커먼, 그러니까 공공의 것을 나눈다. 커먼스, 함께인 것을 나눈다. 라는 단어에서 지방정부를 뜻하는 커메이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유래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역할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공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 수익권과 처분권과 사용권이 소유권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때 사용권, 처분권, 또 필요하다면 수익권에 대해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의논을 해서 정하자. 이런 합의 문화가 중세 때부터 이미 긴 시간 동안 발달을 했다는 거죠. 뭐 네덜란드 간척사업 유명한 건 아시겠고요. 그래서 그 메이터라고 하는 것도 들판을 뜻합니다. 어떤 한 그 정전대에서 딱 가운데 있는 그 땅처럼 들판, 함께 공유하는 땅. 그리고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집합체를 뜻하는 것에서 지방정부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계획자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공급자로서 택지 공급을 통한 계획 실현을 지향하는데 그 수단으로서 토지 개발 사업을 공명으로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건축 용지를 공급하는 이유인데요. 사실 정부도 중앙정부가 공급하냐, 도정부가 공급하냐, 지방정부가 공급하냐, 이거는 행정학 쪽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은 그냥 정부 하나로 퉁칠 수 없는 세부적인 차이들, 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계획주도의 개발을 위해서, 공간적인 정합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난개발, 민간 개발, 수익 최대화를 위한 개발만 허용을 해두면은 너도 나도 건물을 올리려고 하거나 너도 나도 비싼 집만을 지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비싼 집을 실컷 짓고 아파트를 실컷 지었는데 뭐 밀도가 너무 높아서 조망권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비싼 집만 지었더니 오히려 미분양이 난다거나 이런 자원 배분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간적 정화성을 위한 조율이 필요하고 그 계획 주도의 개발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택지는 조성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게 발달을 했다는 거고요. 교차 보조는 앞서서 이제 그 화소에 많이 들으셨을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 분산과 부동산 개발 촉진인데요. 네덜란드는 사실 시행 마진이나 시공 마진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좀 누르는 그런 그 정책의 역사가 강했어요. 그거는 좀 이따 가서 이제 남은 5분 안에 금방 리뷰를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이 건설업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금융 비용을 투자하는 기간이 짧아야 되고 그거를 해소하는 게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개발업자들이 토지의 영역까지는 우리가 개입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토지를 사놨는데 이거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상의 변경, 그 지목의 변경, 용도 변경 이런 것이 그 한 민간 개발업자의 어떤 로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수많은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야 되고 공청회도 거치고 시민 참여, 주민 참여
모든 평가를 다 거쳐야 되는데 함부로 땅을 사두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사두면은 그게 돈이 묶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발이 묶이는 처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땅은 지방 정부가 그 나대지, 그 신시가지 예정지, 개발 예정지를 사서, 아니면 도심의 땅이라도 지방 정부가 사서 일단 권리 관계를 다 정돈을 하고 필지를 다시 구획한 다음에 파는 것이 어떤 분업 체계가 되어버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앞서서 네덜란드 금융의 발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연합은행이라는 게 20세기 초부터 있어서 100년 넘는 은행이 있어서 저리에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대출, 그 자금 조달이 원활합니다. 그리고 민간이 빌릴 수 있는 것보다 이자가 훨씬 싸죠. 그래서 이런 분업 체계가 가능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7분 동안은 8시까지 이거 변천사는 제가 다 일일이 해설을 못 드려도 한번 보셨을 때, 네, 한번 보셨을 때 참고가 되고 영감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 같아가지고 여기 나오는 변천사는 조금 천천히 꼼꼼히 짚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덜란드는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어요. 산업혁명 후발주자고요. 그래서 1850년 이전에 민간 토지 개발이 많았고요. 뭐 국토 공간 전략도 없고 지방정부도 반인주의였습니다. 이제 그 19세기 19세기 후반에 산업혁명 되면서 암스테르담에 인구가 엄청 몰리게 되었어요. 이촌향도 농촌을 떠나서 일자리를 찾아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몰렸는데 그때는 민간 개발업자들이 엄청나게 집을 빨리빨리 지어서 싸게 공급을 했죠. 그래서 암스테르담 시가지가 일시적으로 크게 확장을 했고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삼풍백화점 또는 네, 그 강조 아파트 붕괴 사건과 같은 참담한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방임을 해서 건축 활동은 민간이 책임지는 거니까 우리가 개입을 안 해도 돼. 근데 지은 집이 너무 날림으로 지어서 무너진 거예요. 그런 붕괴 사건이 큰 민간의 그 시민사회에 충격이 되면서 이제 20세기 초로 넘어가는, 제가 숫자를 살짝 잘못 적었는데 1851년부터 1900년도까지, 그러니까 1900, 그 2번, 그때 이제 방인주의에서 그래도 좀 수동적이지만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일찍 시행했다는 거를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서 여기 넣었어요. 그 태동기에 보면은 1848년 수정헌법으로 입헌 분기제, 내각 책임제, 의회제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1851년에 이미 지방정부법이라고 해서 지방정부의 구성, 그 당시에는 재산이 있는 사람만 선거권을 가졌지만 지방정부 구성에 대한 것, 지방정부의 어떤 지위를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이런 지방정부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재밌는 게 토지 수용법이 1851년에 이제 이미 생겼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 하에서 토지 수용에 대한 것들이 법제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이때는 철도를 깔면서 이제 토지 수용할 필요가 생겨서 토지 수용법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토지 수용법이 주택법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행이 1862년 처음 생겼고 첫 토지 개발 회사가 1823년에 세워졌는데 여기는 이제 왕립 중앙정부의 연동이 되어서 암스테르담의 동항구 지역이라든지 어떤 암스테르담 중앙역사가 위치한 땅이라든지 그런 수년을 매립해서 인공 땅을 만드는 사업, 간척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시는 1896년에 토지 공공임대제를 도입을 했고요. 이 도입했다는 뜻은 택지를 공공이 조성을 해서 처분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처분할 때 팔아 넘기는 걸 택할 수도 있고 장기 임대해 주는 거를 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장기 임대는 채권상의 계약이 아니라 물권상의 계약이라고 해서 지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토지 사용자에 관계없이 계속 그 승계가 되는 물건에 붙은, 그러니까 필지에 구속되는 계약이에요. 채권은 사람에게 구속되지만 물건은 물건에게 그 물체, 그 필지라는 것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정확히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한데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택지를,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처분할 때, 팔아 넘기는 거를 예외로 하고, 장기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거를 천명한 게 1896년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시가 지방정부의 재정 조달을 통해서 장기 저리로 토지 매입비를 조달하고, 그다음에 장기 임대를 해서 토지 임대료 수입을 그 채권 이자, 금융 비용을 감당하는 그 재원으로 쓰는 구조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 기초 태동기를 거쳐서 이제 기초 단계가 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지방정부 공영 토지 개발이 점점점 활발해지기 시작돼요. 그 이후는 1901년의 주택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난이 너무 심하고 그 방고의 그림 기억하시죠? 감자 먹는 사람들. 이제 방고가 이때 시대인데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는 박애주의적 마인드를 가진 엘리트 정치 지도자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업가들이 노동자 주택을 짓고 임직원 주택을 짓고 뭐 교회나 천주교 성당 구성원들을 위한 주택을 짓고 근데 그 주택을 짓는데 땅은 좀 지방 정부가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 저리에 개발 비용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방 정부별로 토지 개발 회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1901년의 주택법은 핵심이 뭐냐면 사회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비를 정부가 장기 대출 보증을 서서 저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장기 대출 보증을 허락해 줍니다. 근데 그 기간이 막 50년, 75년 이래요. 이때 이미. 그러니까 아주 파격적인 혜택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 지원이 근거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사회 임대주택,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공익적인 민간 임대주택인 건데 공익적인 그 뜻을 지닌 민간 임대주택의 그 공급이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넘어가고요. 제가 다 해설을 할 수가 없고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냥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는요. 이제 그 전쟁을 거치고 세계 제1, 2차 대전을 거치고 전후 복구 사업에 굉장히 몰두를 하면서 중앙정부가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택지 조성에 필요한 보조금도 주고 주택 건설에 필요한 건설 보조금도 주고 그다음에 주택을 건설하고 났을 때 임대주택을 운영하는데 들어갈 운영 보조금도 주고 그러니까 전 단계마다 재정 지원을 통해서 공급 측 그 촉진을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로 했어요. 이때 실제로 주택 공급량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근데 이렇게 공급을 해줄 때 중요한 건 뭐죠? 그러니까는 어떤 제한이 없이 돈을 풀면은 토지 소유자가 뭐 토지 보상비를 많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가 주는 돈이 싼 돈인 줄 알고 대가가 없는 그냥 보조금인 줄 알고 마구마구 자기네들이 뭐 재정을 운용할 수도 있고 유용할 수도 있고 지방정부 안에서도 뭐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조금과 연동된 각종 택지 분양가 규제 그리고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 상한선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가격 통제가 같이 가다 보니까는 이게 착착착 보조금의 비율과 지방정부가 직접 조달하는 자금 비율과 뭐 지어졌을 때의 분양가, 당시에는 또 노동자 임금을 낮게 유지하려고 집값, 주거비를 굉장히 싸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었거든요.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절대적인 주택난이 해결되고 나서는 그런 제한을 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택지 분양가 제한도 없어지고 뭐 토지 수용 가격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가 자율권을 갖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주로 오시는 공무원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한국처럼 택지개발促진법이 있나요? 한국처럼 중앙부처가 택지 분양가에 대한 기준을 산정을 해서 다 제시를 하나요? 뭐, 그 택지 공급가 책정 기준은 뭐죠? 물어보시는데, 네덜란드는 현재는 그거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모두 지방정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장점은 암스테르담시의 주택시장이 다르고 저 국경 지역에 위치한 변두리의 림부르크 작은 마을의 토지시장, 부동산 시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준으로 택지 공급가를 책정한다는 것은 현지의 어떤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교차 보조를 잘 할 수가 있는 활발한 부동산 수요가 강력한 곳이 있고 암스테르담처럼 교차 보조가 하기 힘들고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특별 기금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한 번에 우리가 여기는 좀 마을 회관을 잘 정돈하면서 집을 한 5채, 10채 지역 주민을 위해 지어볼까? 그럼 택지 개발에 들어가는 돈을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아둔 특별 기금에서 회계에서 떼와서 써야겠다. 그러니까는 교차 보조가 필요한 지역, 일반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지역,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택지 공급가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정부가 전행을 할지, 어떤 지역 후보들이, 뭐 부패를 해서 이렇게 짬짬이 하듯이 개발 이익을 전용할지, 아니면 지방정부 재정이 파탄나진 않을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정부가 지방정부를 감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개발 비전이 개발 수요에 근거한 건지, 그 인구 증가 추이가 현실적인 건지 다 꼼꼼히 계획을 또 체크하지만 지방정부의 그 중단기 재정 계획도 매년 감사를 받아요. 그 중간 보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도정부 감사를 거쳐서 중앙정부 재무부까지도 다 연결되는 감사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재정이 투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정부 재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 토지 개발 그 조직 자체가 공기업이라는 형태로 지방정부, 시의회, 지방의회와 좀 떨어져서 위치하다 보니 1년에 한 번밖에 감사를 못하고 1년에 한 번 질의응답을 통해서 물어보고 이런 차원으로 바깥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방의 공영토지 개발 조직 자체가 그 시의 행정부, 시장단이라고 하는 시 행정수뇌부 직속으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회계가 연 단위의 현금주의 그 현금주의 회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회계 쪽을 아시는 분이시라면 더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발생주의 회계라고 해서 기업식 회계로 회계 보고가 돌아가거든요. 그 토지개발 사업 단위에 대해서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 보조금이 올해 안에 써야 되는 소모성 예산으로 측정되어 있으니까 빨리 쓰고 버려야 돼.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서 도시 재생을 할 때 시장에 어떤 보조금이 내려오면은 그 해에 써야 되니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막 활동을 하는데 그게 자산화되어지지 못해서 그러니까 자산으로 가치가 지속 가능한 그릇에 담겨있지 못해서 그 보조금이 끝나고 난 후는 전통시장 그 약간 그 활성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풀이 죽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덜란드는 매년 그 보조금을 받았으면 그냥 그 회계 연도 안에 다 써버려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보조금 받는 것도 들어오는 돈도 나가는 돈도 그 차변과 대변에 있는 자산으로 보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방정부 회계도 단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인 현금 흐름도 봐야 되지만은 자산의 추이, 그러니까는 5년 전망, 최소 5년 전망을 보는 중장기 계획으로 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 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8시 5분이어서요. 비용 구성에 대해서는, 네, 자, 네, 이것도 나중에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조금 없겠네요. 교차 보존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서, 화요일, 수요일에 더 들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대충 이 슬라이드에서만 머물러 보시면은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고 기존 도심 같은 경우에는 권리관계를 정돈해야 될 게 많고 또 권리를 매입하는 그 기존 도심의 필지를 매입해서 합의를 하거나 다시 쪼개거나 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수입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비용이 수입을 상회해도 시가 허용하는 이유는 기존 도심의 땅을 너무 비싼 값에 공급해버리면은 기존 도심의 학생주택이라든지 사회임대주택 같은 소셜 믹스,
그 소득 계층별 통합이 어려운 거예요. 소득 계층별 통합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존 도심에는 비용보다 오히려 택지 조성비를 하회하는, 택지 조성비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가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의 택조법에 근거한 일률적인 행정력이 아니라 이거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서 사업마다 조율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교차 보조는 사업 내에 용도가, 수익이 나는 용도와 수익이 안 나는 사회적 용도 사이의 교차 보조도 있지만은 그 사업과 사업 사이의 교차 보조, 그리고 권역이라고 해서 시골 지역, 농촌 지역의 용도와 도심 지역의 용도를 연결하는 교차 보조, 이런 층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이런 수많은 교차 보조의 연결 고리들이 하나의 단일화된 법제에 근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그 문제를 풀고자 고민하는 행정 주체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방식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사례가 다양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일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그만큼 사람마다 깊게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수준 높은 도시 설계와 건축 설계안을 실현하면서도 토지 이용을 고루 섞는 그런 개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택지 공급과 책정 지침, 이제 이거는 조금 헤이그 변두리에 있는 곳이고요. 이건 암스테르담인데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이 슬라이드를 넣었는데 지금 그 차이는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암스테르담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빨간색일수록 토지 그 주택 거래가가 높아요. 그러면은 빨간색, 노란색은 주택 거래가가 낮거든요. 그러면 이 주택 거래가 추이를 다 보면서 토지 보유세도 우리나라처럼 공시지가 그 공정가액 해가지고 시가에서 까는 것이 아니라 시가를 100% 거의 반영하는 그 과세 표준에서 토지 보유세율을 매기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택지 분양가도 시장 분양주택, 자가 소유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거래가의 일정한 비율, 30%에서 보통은 최대 50%, 분양가의 50%, 집이 7억에 분양된다 하면은 3억 5천이 이제 시의 택지비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죠. 그게 아마 임재범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시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택지 공급의 예예요. 네.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예정지, 그다음에 암스테르담 사회임대주택 현황, 그러니까 사회임대주택이 이렇게 곳곳에 다 퍼져 있어요. 지금 색깔 있는 블록들이 다 각각 다른 그 사회임대주택 공급 그 주체를 뜻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지역 단위의 법인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니 이렇게 소셜 믹스가 잘 되어 있어요. 네. 추진책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려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공영 토지 개발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관련 정책 문건들 이것들이 이제 다 통합이 되어서 사업안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에 한번 그 예산 수입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제가 한국어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네모칸 쳐져 있는 이게 이제 토지 개발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되면 좀, 네, 사업 유로. 일단은 한국 돈으로 거의 한 6, 7천억, 8천억? 네, 뭐 아직 1조에는 미치지 못해서 미비의 보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임대제 수입이 이제 2,840 아니다. 죄송해요. 100만 천. 네, 2억 한 3억 유로를 하죠. 3억 유로 하니까 토지 임대 수입도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뭐 이런 식, 그러니까 442, 284 이 숫자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442, 284 있었는데 이제 개발을 하는 돈이 이거는 지출이거든요. 489. 그러니까는 벌어들이는 만큼 개발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거 공급에도 나가고요. 토지 임대제 수입이 이제 주택 공급, 건축 지원하는 데 나가고요. 이건 택지 지원하는 데 나가는 돈. 그다음에 아직 커서가 보이지가 않네요. 네. 여기 이제 그 네모난 게 칸이고 동그란 거에 이제 숫자를 강조한 건데 이것이 이제 토지 개발과 관련된 지출. 그러니까 대충 비용과 지출 항목이 토지 개발에서 얻은 돈이라면 다시 토지 개발에 재투자하는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이거는 네덜란드 전체 지방정부 그 회계 총액을 합쳐본 거고요. 그래서 그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해서 네덜란드 주택시장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고점 대비 22%까지 25% 가까이 하락을 했었어요. 4분의 1이 가격이 꺾였던 거죠. 그때 이제 사업이 계속 적자를 보였어요. 토지 개발 사업도. 왜냐면 분양 수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지방정부는 공영 토지 개발 노선을 아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공영 토지 개발하면 적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꼭 시가 개발을 해야 되느냐, 민간에게 맡기면 안 되냐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그건 학계에서만 있었고 현장에서는 공영토지 개발을 여전히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택시장이 침체면은 그 안티사이클리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경기를 거스르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해서 경기를 진작하는 게 루즈벨트 뉴딜 그 정책의 요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도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난은 여전히 있고 주택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데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택을 안 지을 거냐? 그러면 시가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적자를 감소하고 이 기간을 버텼어요. 그랬더니 2015년 이후부터는 다시 주택시장 가격이 올라가고 주택시장 하락을 하면서 사업의 이익도 다시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단기간에 적자를 본다고 해서 어떤 공영 개발을 지향하는 노선을 포기할 건가? 그거는 당시적으로 짧은 그 단기간에 안목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경기 진폭을 줄이는 정부의 역할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